이거 366조 관련해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관습법상의 법정에서 공부를 할 때 뭐 하나를 공부를 했냐 그러면 이 관습법상의 법정사건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거하고 이제 반대로 아까 가르쳐드린 360조 법정사건에 관한 민법 규정은 거기 의인화를 씌웠다시피 이게 강행 규정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반대로 366조 법정사건은 포기할 수 없다.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요건에 보면 아까 기본을 가르쳐줬으니까 먼저 저당권 설정관 시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까. 따라서 저당권이 나대지에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되면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양해를 둬서 요 판례는 지금 이런 경우는 법정에서 성립되는 것 지금 그 얘기인데 분명히 지금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나중에 이제 건물을 축조를 해서 이렇게 이때 이제 이 대지가 낙찰장에 낙찰이 됐다. 그럼 이 낙찰자 매수인은 당연히 권리 분석을 해요. 경매에서 이제 법정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왜냐? 나는 이제 토지를 낙찰받아서 이 건물 철거하고 여기다 새 건물 있어 분양해서 떼돈 벌고 싶으니까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가 따지려면 법정사건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공보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건물 착공일이 저당권 설정한 훨씬 뒤더라고 말.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구나. 나중에 됐으니까 철거할 수 있구나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 나는 나중에 건물을 지었지만 저당권자의 양해를 얻어서 또는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철거 못 시킨다 이리 주장하더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건물을 지었지만 저당권자의 양해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 하는 거는 지네들의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게 등기부라는 공부에는 기재가 안 돼요. 따라 이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걸 가지고 낙찰자 매수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당권자 보호가 아니라 낙찰자 매수인 보호를 해서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된다. 이 이야기니까 점검 딱 하고 뒤에 넘겨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서 있기만 하면 이미 이 사람이 법정상권의 성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등기가 돼 있지 않냐 요즘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상 성립과 시험에서 직업등 나와요. 저번에 관습법상의 법정상도 중점적으로 가르쳐줬다시피 이게 미등기 건물을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된 건물에 서 있기만 하면 법정에서 성립을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법정상권이 성립된다 그 이야기고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의 판례는 지금 이 경우에 토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이 토지 위에다만 얘한테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된 건물이 서 있으면 마찬가지 얘는 법정지상권으로 성립을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물을 얘가 증개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도 물론이고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똑같이 인정이 된다는 것. 저당권 설정된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이미 예측하고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이런 걸 내면은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특히 저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지었을 때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이런 거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지냐 이걸 꼭 묻게 되면 신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진가. 이 사람이 예측했던 거는 구건물이죠. 따라서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지상권 내용, 존속기간, 범위 등은 정해지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되고 이때 이제 이 5번 동그란 5번 판례는 토지 건물 있을 때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지금 내용이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 이럴 때는 이거 철거하고 신축을 한 경우도 법정지상권 이한테 성립이 된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요거하고 저 비교를 좀 해야 될 것이 그 밑에 색칠한 부분의 판례에서 2번 판례요. 공동 저당에 관한 판례인데 이거를 지금 얘는 또 공동 저당에 관한 판례 이름 뭐가 또 새끼 이상하게 지금 엉망으로 지금 그 2번에다 써놔버렸는데 이래갖고는 문제 정답을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이거는 단계별로 이제 정확한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실무상으로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야. 토지 있고 건물 있을 때 토지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원래 토지가 있고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이 두 개 위에다가 모두 저당권을 통상 설정.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 저당이 성립이 되는데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야 저당권 성립 공동 저당 부동산 두 개니까. 그래서 실무상으로 공동 저당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토지 있으면 건물 있고 세트로 저당을 설정해 주니까. 문제는 이제 첫째, 이런 공동 저당의 경우도 나중에 채무자가 빈질 안 하면 얘가 건물하고 토지를 모두 매각 저당권 실행 결과 건물은 A, 토지는 B에게 낙찰이 됐다. 소유자가 달라졌다. 건물 소유자에게 306조 법정에서 성립되는가. 공동 저당의 경우도 일단 원칙 법정이사건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성립이 되고 성립되는 이유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를 알아야지 단계별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법정에서 성립이 되면은 토지 매수인은 건물 낙찰자에게 철거 청구 당연히 못해요. 그 철거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법정이사건의 존속기간 엄청나게 장기죠. 말로 들 때까지 토지 사용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토지 낙찰되기 다운이 돼요. 이렇게 이 순간에 이 공동 저당권이 일단 박살이 난다고 말이야. 왜냐? 토지 매각된 가지고는 자기 채권 회수를 다 못할 거니까 이게 다운이 되니까 여기가 이거 가지고는 채권 회수 못하니까 해소하지 못한 부족분이 생길 거라고 말이야.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건물도 같이 경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해소하지 못한 부족분은 건물에 매각된 가지고 채권 회수하면 되니까 저당권 실행 결과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상 성립이 되더라도 공동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이유를 정확히 깨우치는 거야. 부족한 것은 여기서 해소 안 될 거야. 왜 그러느냐? 공동 저당이 성립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판례가 우리 최근 좀 얘가 판례 하나만 덜렁 써놨는데 이래 갖고는 문제 못 풀어. 최근에 이에 관한 판례가 여러 개가 지금 계속 반복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각종 민법 시험에서 공동 저당이라는 판례가 시험에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려면 이 이유를 반드시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부족분 여기서 해소하면 된다. 두 번째 유형, 동일한 사안에서 공동저당 성립되고 여기 지금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일단 철거를 했어요. 그럼 철거하면 건물에 설정이 된 저당권은 소멸이 되고 토지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말할게요. 그러다가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당권 설정 예가 신축한 다음에 토지 저당권하고 동순위 저당권을 다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갔죠. 따라서 두 번째 유형,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신축을 했는데 신축 건물 위에 토지 저당권하고 동순위의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줬다고 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다. 아까와 동일한 이유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이사권이 똑같이 성립. 세 번째 유형.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전제 조건을 준하에 따라서 법정이사권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데 얘는 그냥 토막전압부터 말이야. 세 번째 동일한 사안에서 또 건물 철거. 이번에도 얘가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축 건물 위에 토지 저당권하고 동순위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다고 말이야. 구별하겠나요? 여기 세 번째 유형은 철거하고 신축을 했는데 저당권이 다 설정이 안 됐다고 말이야. 그러면 순서 밟으면 이번에는 토지만을 경매했을 거란 말이야.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진다. 낙찰자, 원래의 건물 소유자. 이 경우도 만약에 위의 유형처럼 똑같이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고 가정을 하면 큰 난리가 나버려. 얘는 얘한테 철거 청구 뭐 한다고. 그러면 토지 낙찰 책임이 똑같이 다운이 돼요. 그러면 얘는
토지 매각 등요 채권 해소 못하니까 해소하지 못한 부족분이 생기는데 1번하고 2번은 이 부족분을 건물 매각 때문에 충당시켰죠. 그러니까 얘한테 불이익이 안 가니까 법정이사건이 성립돼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번에 이게 저당권은 목적물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기서 해소된 부족분을 여기서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저당권 설정이 안 됐으니까. 따라서 저당권자 보호를 해서 요 세 번째 경우는 법정이사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새끼 야가 제가 맺힌 게 좀 많아서 맺힌 게 좀 많다 보니까 요즘은 밖에 나가서 많이 조심하고 사는데 누가 조금만 눈에 거스린 것만 욕부터 튀어나와요. 옛날 젊을 때로 돌아서 그런가. 여기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요 세 번째 거를 마치 결론이처럼 써놨다. 전제 조건 없이 성립이 안 된다고 써놨죠. 그 2번 판례다가.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이런 경우 안에서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는데 신축 건물에 다시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 저당권의 설정이 안 됐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 반대로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서도 이대로 끝내 문제를 다 못 푸는 사례를 냈을 때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유형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는데 신축 건물이 다시 저당권이 성립이 안 됐어요. 이 경우는 법정기사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경우는 또 우리 판례가 뭐라 하느냐. 자, 아까 360조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면 몇 조로 넘어가요? 그러지. 365조 이 경우는 일괄적 매체요건이 인정이 대신 인정이 된다. 요게 판례 입장이니까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세 번째 유형은 건물 철거하고 나중에 건물 지었죠. 근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중에 건물 지었다. 요거하고 다를 것이 없잖아요. 세 번째는. 그럼 이 경우는 몇 조로 넘어간다는 거? 306조 법정에 성립이 안 되니까 대신 365조 일괄적 매청구는 얘가 대신 할 수 있다. 요게 판례 입장이라고.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순서대로 정리가 꼭 돼야 돼요. 이렇게. 그 외에도 이 공동재산 판례가 여러 개가 있어. 그건 나중에 요약적 갖고 공부를 다 하기로 하고 우선은 여기까지라도 정확히 깨우쳐 들어가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여야 된다. 설정된 기준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그 밑에 판례 동그라미 1, 2번 요 두 개가 시험에서 아예 쏟아져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실무에서 경매에서 따라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법정이사건은 민법에는 규정이 안 되었지만 간섭법에서 인정이 되는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건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60조 법정이사건 요 두 개가 집중 시험에 나와요. 두 개가. 그런데 여러분이 출제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어느 하나의 사례를 놓고 케이스를 놓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약에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이런 거는 출제원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를 그때부터 두 문제를 낼 수는 없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물론 이렇게 낸 적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 한 문제 이렇게 내니까. 근데 어느 하나의 케이스에서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거는 독약처럼 시험에 내지 않겠냐 말이야. 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사건하고 360조 법정사건 두 개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판례가 거기 동그라미 1, 2번이라고 말이야. 해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사례 문제 등으로도 구절 왜 이 경우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까? 그걸 오지선당으로 구절 물어봤는데 따라서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은 을소유고 이때 이제 토지 위에다만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요. 건물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케이스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을한 사람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 매각을 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놓게. 이때 이제 얘가 토지 경매에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이 건물 양손에게도 360조 법정에서 성립한다. 결론이 지금 이런 판례인데 요지는 이런 거라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면 건물이 나중에 제3자에게 양도 매각이 되더라도 얘한테 저당권 소유 달라지면 306조 법정에서 얘한테 인정이 된다. 결론이 이건데 얘도 지금 결론만 딱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결론만 시험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사례로 몇 번 물어봤어요. 그것도 1, 2, 3, 4, 5 해가지고 순서대로 왜 판례가 이런 결론이 났는가 그 순서대로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 순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거. 먼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저당권 설정에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에 동일인 소유였다. 이 상태에서 첫째 얘가 건물 소유자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이 되었고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하기 전에 토지는 을거 건물은 병 소유죠. 보세요. 소유자가 지금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현재 나무 토지에 서 있다고 해서 일단 1. 요걸 물어봤다고. 요 을은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을 쏘다가 매매 결과 소유자가 지금 달라져 있죠. 요 저당권 생각하지 말고 실행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1. 건물 소유자에게 무슨 법정이사권 인정이 돼요. 저번에 배운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권이 인정이 되겠죠.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 얘가 간섭법이한 법정이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얘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 청구해서 토지가 정에게 낙찰이 됐어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가 이렇게 지금 달라졌다고 말할게. 그러면 뭘 시험에서 물어봤냐? 요거는 우리 시험 열 몇 번 나왔을 건데 토지가 낙찰이 되면 이 토지 위에 설정이 됐던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권은 존속합니까? 소멸합니까? 요걸 한 열 몇 번 물어봤을 건데 왜 그러느냐? 지금 동일 토지 위에 가분 저당권 얘는 법정이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법정이사권은 토지 위에 인정되는 거예요. 건물 아니죠. 토지 위에 인정된다고 법정이사권은. 그러면 동일 토지 위에 저당권하고 법정이사권이 같이 성립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시간상으로 뭐가 먼저 성립됐어요? 저당권이. 그럼 우선적으로 해서 선순위 저당권이 우선하니까 경매에서 낙찰되면 후순위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권을 뭐한다? 소멸. 요걸 물어봤고 그 다음에 3단계. 그러면 얘가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여기 종래 건물 양순이 가지고 있던 간섭법상의 법정에 소멸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토지 사용권 없이 나무 토지에 건물 갖고 있는 셈이니까 요 건물 철거 들어가는가 요게 문제라는 거.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요 경우는 다시 몇 조를 인정해 주자. 360조 법정이사권을 다시 인정해 주자. 만약 이 사례에서 저당권 실행 결과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권 소멸이 안 되고 존속한다고 가정하면 366조를 다시 인정할 필요가 그러지 없다는 거야. 이 말 알았겠나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토지 건물이 동일을 썼다가 건물이 제3적 양도가 되면 얘한테도 306조 법정이 인정이 된다.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을 요것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사례로 물어보니까 완벽하게 정리할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어.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건에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고 특히 요즘에 미등기 건물에 관한 문제들은 워낙에 우리 민법에서 여기저기서 지겹도록 울고문다고. 법정이사건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판례는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또 뒤지고 여기에다 이제 건물을 신축이니까 이 건물이 현재 미등기 해서 스타트. 이 갑이 대지하고 미등기 건물을 일체로 을에게 매각. 그러면 일단 매매 결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의 매수는 바로 넘어오지만 일체로 매수했더라도 미등기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얘한테 안 넘어오고 그러면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은 얘한테 있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건물은 그대로 매도해. 그럼 일단 이거를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매매 결과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매도인에게 이거는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건이죠. 매매니까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건 인정이 되는가? 인정될 수 없다. 여기 일단 시험에 집중 출제가 되고 이유도 가르쳐줬어요.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은 소유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일체로 처분이 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믿음기지만 얘한테는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그 말이야. 건물은 사실상 얘 거라 그 말이야. 따라서 얘가 법률상 소유자라서 당신은 왜 내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냐? 철거라. 청구하면 이거 밥 내놓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 건물이 날아가니까. 따라 철거 청구할 일도 없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법정이 자꾸 인정해 줄 필요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갔을 때 이제 우리 시험이 이 사례를 그럼 놔두고 한 단계를 더 나간 것이 거기 동그라미 2번 판례라고 말이야. 이 경우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의리를 보라고 말이야. 얘는 토지 건물을 모두 매입을 했지만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했지만 건물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겠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동일인 소유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현재 토지만 얘가 소유자니까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말이야. 요 건물은 이제 법률상 소유자 얘로 돼 있으니까 사실상 처분권이 얘한테 있지만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 경매 토지가 낙찰이 됐을 때 여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매수인 을에게 요거는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 달라지니까 366조 법정에서 인정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낙찰이 되면 요 366조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사실상 처분권이 있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는 얘기 때문에 요게 지금 동그라미 미분 판례. 따라 이 사례를 딱 내놓고 얘 물어본다고. 얘한테는 무슨 지상권? 간섭법상은 법적 인정이 되는가? 몇 명의 소유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 물어본다고. 예. 요거는 저당권 실행 소유자 달았으니까 306조 법적 인정이 되는가? 간섭법상은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고 360조 법정에서도 인정이 안 되고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다고. 정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우측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에 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소유자 소유권 해놓고 얘가 밑에다 부연 설명 안 했는데 이러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경매냐가 중요해요. 이때 말하는 경매는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거니까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366조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강제 경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366조가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간섭법상은 법정에서 성립돼요. 틀려요. 강제 경매가 소유자 달라진 경우는 판례하면 간섭법상은 법정에서 상권이 인정이 되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려서 365조 343페이지 일괄경매 조건은 아까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요거는 전제 조건은 나대지 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하고 나중에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할까. 요게 이제 전제 조건이니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하나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라고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가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 성립하고 나중에 이제 건물을 축조를 했는데 후에 이 건물 소유자가 A야제 일괄경매 청구를 하는 거예요. 따라 얘가 축조는 했지만 이 건물이 제3자 병에게 양도가 됐다. 일괄경매 청구 못하고 아예 제3취득자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얘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 빌려주어서 제3취득자 얘네들이 건물 지었다. 이런 경우도 일괄경매 청구 못하고. 그런데 여기에 365조 일괄경매권이 나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2003년 4월 12일 날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가 집중 제일 많이 출제돼요. 일괄경매 저권이 독자적인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이 판례만 따로 떼어서도 출제를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 이제 판례는 이런 경우만 저당권자가 일괄경매 청구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축조하고 현재도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만 일괄경매 청구한다고 했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제3취득자가 건물을 축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 용익권자로부터 건물을 매수를 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을로 바뀌었죠. 근데 축조는 얘가 했죠. 이런 경우는 옛날에는 일괄경매 청구 뭐 한다고 봤다고 말이야. 그랬던 것이 2003년도에 판례가 365조 적용 범위를 확장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확장을 했느냐. 굳이 얘가 축조할 필요 없고 현재 얘가 소유만 하면
일괄경매 청구하도록 하자고 말. 해서 2003년도 그 판례가 거기 요건에서 동그라미 있어 니은번 판례. 동그라미 니은번. 요게 압도적 출제가 된다고. 요게 지금 이 용익권자 제3취득자부터 얘가 건물을 뭐 했다? 매입. 그럼 예가가 됐죠? 이런 경우는 일괄경매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자. 그래서 365조 적용 범위를 최초로 확장시킨 판례가 니은번이니까 요게 압도적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일괄경매 청구권에서 높아심에서 몇 가지. 일괄경매 청구권은 이저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반드시 건물까지 일괄경매 청구해야 될 의무는 없고, 만에나 토지만 경매에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은 철거 들어가요. 이건 위법한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괄경매 청구를 하더라도 원래는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토지 매각 등 가지고 우선 변제 받지 건물 매각 등에 우선 변제 못 받는 거예요.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권리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요거까지는 우선 변제 못 받으니까. 그다음 제3취득자와 관련해서 개념 믿고, 그다음에 이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다음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3취득자 관련된 것이 요즘에 유달리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이 토지 위에 채권자와 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양도하고 빌려줘서 얘가 소유권, 재산권, 전세권 취득했다. 후순위 권리자 제3취득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나중에 이제 저당권 세력 낙찰이 되면 다 권리 잃어버렸게. 따라 이런 제3취득자 좀 보호를 해줘야 해서 첫째 363조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은 게 이런 경우에 내가 취득한 소유권 등을 그대로 보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얘가 경매하면 누가 낙찰받아 보면 돼요. 내가 낙찰받자 그 말이야. 거기에 363조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도. 딱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규정해놨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고, 다음에 굳이 의미를 찾게 되면 목적물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낙찰자, 경매인이 될 수 없죠. 그거하고 비관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364조라고. 요게 363조건. 요게 아까 이야기한 지금 저당권이 낙찰되면 다 권리 잃어버리니까 나라도 대입 변제를 하자고. 그래서 저당권 실행을 막으면 내가 취득한 권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니까. 해서 364조에다가 제3취득자가 여기 채무자를 대위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원래 우리 법 469조 2항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채무자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이해관계인은 바로 제3취득자 같은 사람. 얘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이 낙찰되면 소유권 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채무자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달린 이해관계인이죠. 이런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내 소유권 등이 날아가니까 내가 이자 의사에 반해서도 이자를 대위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게 469조 2항이란 말이야. 얘가 얘한테 내가 갚을 때가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대위 변제가 가능하다. 왜? 해놓고 안 갚으면 내 건 날아가니까. 그래서 469조 2항에 제3취득자 같은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364조에다가 이하고 비스무리한 규정을 또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양 조항의 차이를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는 거야. 이 차이를 알아야지 요거 끝나면 바로 근저당 공부를 할 건데, 근저당이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제 입에서 이 조문 숫자가 톡톡 튀어나오도록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 차이점을 알아야지 근저당 이해가 되니까. 이 364조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조문인데 법조문이 이렇게 되었다고. 제3취득자는 이게 핵심 포인트.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뭔만 변제로 됐느냐?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469조 2항 이해관계로서 변제하는 거하고 364조에서 변제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469조 2항에서 이해관계로서 변제할 때는 차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근데 364조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라. 그 저당권 소송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까 가르쳐준 360조를 떠올리라고 말이야. 얘가 변제기 경관 후 3년간 지금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연이자가 3년분이 생겼다는 그렇게. 그러면 얘가 얘를 대위해서 변제를 할 때 지연이자가 지금 3년분이 생겼다고. 469조 2항에서 변제할 때는 이자의 참호 전액을 변제하니까 지연이자도 3년분 싸그리 갚아줘야 된다 말이야. 알아듣나요? 근데 364조는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이니까 이 토지로 담보된 채권은 아까 가르쳤던 360조에서 정해진다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여기에는 후순위 고려자를 보호해서 지연유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관 1년분만 변제하시오 이렇게 되겠단 말이야. 따라서 제3취득자가 469조 2항이 아니라 364조에서 변제하는 것이 얘한테 더 유리하고 얘가 보호받겠죠. 따라서 469조 2항보다도 364조가 제3취득자를 더 보호해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 보호 차원에서 특별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라고 말이야. 차이점 잘 깨우처럼 지문 잘 보고 시험 지문에 제3취득자는 참무자와 참무 전액을 변제하지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다고 나오면 희덕거리가 난리 법석이야. 올 시험은 내 애운대로 참말로 소박하게 잘 출제 잘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27점 못 맞아놓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원 할 때. 그 아저씨가 40대 중반인데 참 공부를 안 해. 보면 알아. 내가 볼 때 이 사람 민법 실력이 30점이야. 근데 시험 끝나고 학원을 갔더니 우리 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민법 8점 맞았다고 합격했다 막 악수하고 난리 났다고. 그래서 내가 순간에 착각을 했어. 제가 내가 민법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잘해요. 잘하는데 21.5짜리를 8점 맞을 정도는 못한다 아마.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범위 바뀌어. 내가 신도 아닌데. 그래서 순간에 흐뭇했어요. 그 나중에 떨어졌어. 그 주민등록번호 두드리고 확인해봤더니 27.5만 했더라고. 왜 80이란 말이나 이런 거 다 틀어놓고 다 이런 거 전부 저녁에 변조되고 어쩌고 다 고는 거야 이게 막. 어? 그 다음에 학원 안 나왔어요. 예, 8점하고 학교에 또 악섰는데 27.5 맞은 게 이제 동네 소문 나쁘어. 옛날 학원에서 단체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 뜨면 학원에 딱 떠요 이게 몇 점 맞았는가. 27.5 맞다고 내가 소문 내보라 그랬어. 나오지 말라고. 그 소문 다 내보라 그냥 못 나왔어. 창피해서. 제가 가르쳐서 합격시킬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나오도록 유도했을 건데 내가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이분까지는 합격시킬 자신이 없더라고. 본인이 하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여하튼간에 이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거예요. 차이는 이런 지인유장 같은 경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이 364조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규정, 469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걸 정확히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야 근저당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눈 우측으로 돌리세요. 367조. 이게 의외로 시험에서 요즘에 많이 출제되는데 이 367조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3취득자가 저당 목적물 점유 사용하는 자는 돈말 것 없이 제3취득자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또 지출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점유권에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그에 관한 규정이 이거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점유자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은 이 비용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또 저번에 배운 것처럼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가장 전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되는 사례라고. 따라서 이게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게 있으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낙찰자 매수인에게 뭘 행사할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네가 비용 상환 때까지
목적물 반환 뭐 하겠다고. 근데 유치권 행사하면 하세월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비용을 빨리 상환을 못 받기 때문에 얘가 지출한 비용을 우선 상환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세 번째로 둔 것이 367조. 유치권 행사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차라리 이 목적물로 매각대금에서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을 1번으로 우선 상환받도록 하면 보호받기 훨씬 좋지 않냐 그 말. 그래 두게 된 것이 그 367조이고. 따라서 유익비나 필요비를 제3취득자가 지출한 경우는 물론 이제 유치권 행사에서 매수인 경락에 대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대금에서 제일 선순위로 경매대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받도록 해주자. 그게 367조.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기세요. 여기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요거는 이제 요즘 시험에는 별로 출제는 안 돼요. 출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사례 문제 풀 때 쉬운 걸 더 틀리면 안 되니까 몇 가지만 짚고 바로 넘어가자 말이야. 여기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저당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 것을 이토록 하는 일체 행위를 저당권의 침해에 그래요. 그래서 목적물이 건물이다. 점유 설정자가 하니까 건물이 수리를 위하면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담보가치 유지가 되니까 수리 안 하더라. 그러면 이거 경매 처분해서 얘가 우선 변제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기니까 우선 변제 받는 걸 이토록 한다. 침해. 여기에 부속이 된 종물이 있다. 여기도 저당권으로 미치는데 빌어먹으려면 종물을 무단 반출한다. 그러면 우선 변제 받는 걸 이토록 한다. 또는 저당 살림 같으면 임목은 임목 명의방법 말고 임목 등기나 임목은 독립부동산이니까 저당권은 객체가 되죠. 저당 객체가. 근데 임목이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저당 살림을 임의로 벌치하더라. 담보가치 하락 우선 변제만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이제 저당권의 침해에 해당이 되는데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은 구제 수단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인정이 돼요. 세 가지는 이미 앞에서 나온 거예요. 첫째,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일단 물권적 조건 인정이 되겠죠. 저번 시간도 여기 있다시피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점유 침해가 없으니까. 그다음 물권 조건 나오면 침해자 요거는 이제 침해자가 귀책사가 없어도 물권 조건 행사하겠지만 귀책사가 있으면 동시에 물권 조건을 배운 거잖아. 불법행위 성립하니까 불법행위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다음 민법 총칙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뭐 나오나요? 그때 가르쳐 드렸어. 이 채무자가 저당 목적을 점유하다가 목적물을 멸실해선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다. 그럼 이자 경제적 신용이 없어지니까 채무자는 더 이상 뭐 주장 못한다. 민법 제일 마지막에서 가르쳐 줬어. 기한이익을 주장을 못한다. 기한이익을 상실하죠. 그러면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지만 얘는 더 이상 기한이익을 주장 못하니까 지금 당장 돈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한다. 여기에 민법 총칙 마지막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권도 갖는다. 역으로 말하면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니까 그렇게. 유일하게 앞에서 안 나왔던 게 세 번째 건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한 권리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네 가지 구제 수단을 무대뽀로 외워봐야 문제 못 푼단 말이야. 이거를 항상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신경을 쓰면 침해자가 누구냐 에 따라서 구제 수단이 달라진다고. 예컨대 물권 조건이나 불법행위로나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저당권을 침해하든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된 얘기 채무자가 침해를 하든 제3자가 저당권을 침해하든 불문하고 물권 조건이나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다 한다고 말이야. 근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 그거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그 누가 침해하도록 됐는가? 그 조문 나와 있잖아. 담보물 보충 청구권 362조요. 저당권 설정자 책임있는 사유 그랬죠. 따라서 여기 담보물 청구권은 누가 저당권을 침해해야 돼?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해야 돼요. 확인했죠? 즉시 변제 조건은 당연히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니까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해야지 요 즉시 변제 청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쪼잔한 사례에 안 틀리도록 하라고 말이야.
사례 딱 내놓고 갑 저당권자, 을 저당권 설정자, 동시에 채무자. 이 병이란 애가 저당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켰다. 사례를 딱 만들어 놓을게. 그런 다음 1. 갑은 을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낸다. 그럼 D도 안 돼. 아까 그 우리 아저씨 27.5짜리처럼 다 맞다고 그렇게 나와. 우리가 외운 거 그대로 나왔다고. 갑은 을에게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요 이게. 들렸죠? 왜 틀렸나요? 담보를 보충 청구는 누가 침해해야 된다? 설정자. 이거 설정자 아니잖아. 이게. 이런 건 얘한테 담보를 보충 청구 뭐 한다고? 즉시 변제 청구도 못 하고. 이 말 듣겠나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라 그 이야기 지금. 그다음에 요거 여기 지금 담보물 청구는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를 해야 되고 즉시 변제 청구는 채무자가 침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경우는 여기 이코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아까 가르친 것처럼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믿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으니까 물상 보증도 있으니까 그냥 이게 구별은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법도 이렇게 구별해놨어. 같은 거 아니라고. 설정자는 물상 보증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별을 칼같이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또 혼자 통반정해 갖고 똑같다 하고 문제 풀면 어른 반풀 수도 없어요. 제가 의도한 데 갖고 반대로 혼자 통반정하시면 맞으라고. 그다음 이 정도만 알아두고 공부하면 되고 저당권의 처분면 손면에 앞에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뭐 따로 읽어볼 필요 없고 그다음 마지막 특수저당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보통 저당권 그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 문제. 그다음에 특수저당권에서 특수저당권에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그 외에도 특수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개사 시험에서는 근저당하고 공동저당 두 개만 시험에 들어가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출제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 그래서 저당권은 토탈 세 문제.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세 문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저당권은 이런 저당권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전제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줄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을 때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렇게. 이 말은 피담보 채권이 1억 원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아파트 위에 저당권 설정해 줬고 이 말은 저당 목적물 개수가 한 개다. 요걸 전제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당권 공부를 했고 이런 저당권을 우리가 보통 저당권 지금까지 배운 것이 보통 저당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로 피담보 채권 1억 원 확정이 안 됐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1억 원 내일 2시에는 1억 5천 그 다음 날은 8천 이렇게 끊임없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인 경우도 있고 저당 목적물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있다고 말이야. 만약에 이런 저당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저당권은 이런 보통 저당권에 비해서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특수 저당권 그럴 건데 잘 알다시피 위에 거가 근저당 밑에 거가 뭐예요? 공동 저당이죠. 따라서 근저당하고 근저당의 특징이 요거야. 공동 특징이 요거고 따라서 요거를 흔히 특수 저당권 이렇게 부른다 말이야. 먼저 책 순서대로 근저당 먼저 전제할까.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고 사는 근저당은 이런 거니까 구별을 잘 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고 사는 근저당은 이런 거라고 말이야. 내가 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 더 말할 것 없어. 피담보 채권 확정 목적물 상계. 그러면 은행 앞으로 보통 저당권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등기부를 확인을 해보면 이상하게 됐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1억을 빌렸는데 제1금융권은 이거는 법이 아니라 지네들의 관행이야. 제1금융권은 보통 빌린 돈은 1.2배, 제2금융권은 보통 1.3배 해서 이제 나는 1억 빌렸는데 1억 3천 빌린 것처럼 딱 기재가 되어 있고 요게 채권 최고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은행 앞으로 금융기관 앞으로 보통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 딱 설정이 됐더란 말이야. 나는 1억 빌렸는데 1억 2천 또는 3천 빌린 것처럼 최고액이 등기되어 있고 근저당으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민법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본래 의미의 근저당이 아니라 그 말이요. 이거는 보통 저당권이 설정될 사안에 있어서 요 은행 금융기관이 근저당이라는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은행 담당자들이 바보 똘박이 아닌데 보통 저당권을 설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근저당은 편법을 쓰고 있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고 있는 본래 의미의 근저당을 정확히 깨우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 제대로 이해한 사람 같으면 왜 은행이 이런 편법을 쓰는가 금방 알아요. 금방 그 스스로 깨우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지금부터는 요 근저당을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말이에요. 요걸 머릿속에 뱅뱅, 이거 누구나 한 번씩 겪고서 하는 근저당이 실무상으로. 요걸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근저당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일단 이런 걸 막 지우라고 말이에요. 그런 다음이죠.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기 전에 본래 의미의 근저당은 이런 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의 경우는 피담보 채권이 앞에 저번 주에 잠깐 나왔다시피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물권은 부종성 때문에 따라서 소멸이 돼야죠. 그런데 근저당은 부종성이 완화된다고 가르쳐줬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에 따라서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종성이 완화된다. 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요 두 가지 특징을 스스로 깨우치란 말이에요. 여기 칠판의 예를 보면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근저당 예를 들면 당좌 대홀계약 이런 예를 드는데 당좌 대홀계약 사업한 사람 알지만 여러분들 모르니까 우리 요새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갑이 본사고 여기 의리제 24시 편의점을 하는 사장이라고 가정을 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을 최초 맺었어요. 본사하고 24시 편의점 사장하고 앞으로 향후 1년간 최고 1억 원까지는 우리 본사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겠다. 이런 거를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근저당이 설정이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이런 기본 계약이 일단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약정에 따라서 최초 2천만 원짜리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줬다. 그러면 본사에 2천만 원짜리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거라면 회사자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편의점 사장이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일단 보통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말할게. 그러다가 그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짜리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러면 이제 채권이 3천으로 증가가 됐고 그러다가 그 다음 달에 월드컵 특수가 있어가지고 편의점 매출이 엄청 올랐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예상대금을 입금을 시켜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저당권의 경우는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 소멸되면 이것도 따라서 소멸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달에 또 1,500만 원짜리 예상대금이 생겼다. 공급받아서. 그럼 새로운 예상대금 채권 1,500만 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 앞으로 다시 저당권이 또 설정이 돼야 된다. 이 앞전에 설정돼서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결산기 1년 돌아갈 때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이 양반은 글자로 24시 사장님이야. 요즘에는 시간당 그 알바비도 올라가지고 되게 편의점 가면 우리 동네로 그래요. 부부 두 사람이 점원을 그 알바를 쓸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 24시간 내내 일을 한다고. 일하기도 바쁜데 저당권 설정하다가 하세월이라고 말할게. 따라서 이런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이 되더라도 따라서 소멸하지 아니하는 저당권을 만들려면 거래할 때 편하지 않겠나 해서 나오게 된 것이 근저당이라고 말할게. 따라 최초자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이런 와중에 이 사람이 매출이 높아서 외상대금을 다 입금을 시켜서 피담보 채권 일시로 소멸이 되더라도 근저당은 따라서 소멸이 안 된다.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이 된다는 거게. 더 나아가서 이 경우는 끊임없이 피담보 채권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냐 말이야. 지금 이달에는 1,500, 그 다음 달에 또 500만 원 증가돼 2,000, 그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짜리 예상으로 공급한 3,000. 그러다가 입금 그러면 제로.
다시 또 2000. 끊임없이 피담보 채권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딱 염두에 두고 따라서 이제 결론을 짓자 말이야. 그러면 근저당은 뭐냐 그 말이야. 근저당은 방금 예수할자비 이런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딱 근저당이 생기면 이 기본계획 꼭 있어야 돼요. 이런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모두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근본부터가 다르죠. 요거는 기본 계약도 없잖아요. 피담보 채권 왔다 갔다 한 적 없잖아요. 이해하겠죠?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근저당은 모델은 사례고 먼저 개념 파악했으면 거기 의 있고 뒤에 특징 두 가지 점검 다시 딱 하고 3번에 이제 근저당 성립도 마찬가지야. 설정계약의 당사자 근저당권자 근저당사자 읽으면 되고 등기 사항과 관련해서 옛날 시험 문제 낼 때는 이걸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도 이 점을 한 번씩 물어봐요. 등기 분야 등기를 할 때 요거 근저당은 취지하고 요거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채권 최고 한도야. 요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대신 존속 근저당의 존속 기간이나 결산기 같은 것은 굳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근저당이 유효하게 성립되니까 이런 걸 등기법에서는 흔히 임의적 기재사항 그러죠. 밑에 다 하는 이야기 한번 읽어두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잘하라고 말이요. 지금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채권 여기에 이제 1억 원까지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채권 최고 한도이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등기가 되고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것은 얼마까지 담보가 되냐? 최고액까지만 담보가 돼요. 특히 근저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후순위 권리자가 얼마든지 또 있다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야. 경매에 들어갔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얼마 배당 받는가? 배당 선 받고 나머지가 얘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또 얘한테 돈 빌릴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금액이 얼마인가 얘가 계산이 하더는데 요거는 피담보 채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을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뭐 보고 계산하면 되느냐? 방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된 것은 뭐까지 담보되고 최고액까지만. 따라서 나중에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실제 봤을 때 채권액이 1억 3천이 되라. 그러면 초과 부분 3천만 원은 근저당에서 담보가 안 되는 거야. 딱 1억 3천이 되더라도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얘는 최대 얼마까지만 우선 변제 받는다? 1억까지만. 그러니까 최고액은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을 말하는 거야. 1억 원까지만 우선 변제 받는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뭐 생각하고 돈 빌려주면 돼요? 결산기에 결산해서 최고액을 초과 1억 3천에 벌써 최고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은 근저당 담보가 안 되니까 얘는 최대 1억까지만 가져간 나머지 내과다 요리 계산을 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때 이 최고액 중에는 그러면 원본만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조금 전에 360조를 공부를 했단 말이야. 보통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으로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핵심이 지연이자였다고 말이야. 요거는 후순위 고르자를 포함해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만 저당권으로 담보가 된다. 후순위 고르였으면 지연이자 1년분만 우선 변제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근저당의 경우에도 이런 지연이자에 대한 제한을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바꿔 말하면 여기에 최고의 1억은 원본만 포함해서 1억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자, 지연이자, 싸그리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담보된다. 이런 의미라고. 바꿔 말하면 여기 근저당의 경우도 306조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말 어떻겠나요? 그러면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하는 1년분만 최고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 후순위 고리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제한을 굳이 갈 필요가 있겠냐고 지금 묻고 있다고 말이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이야. 왜 없어요? 어차피 얘는 얼마까지는 우선 변제 받는 거야? 최고 1억까지는. 1억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근저당 담보 안 되니까 얘가 우선 변제 못 받죠? 그럼 얘 입장에서 어차피 1억은 얘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지연이자가 1년분이 아니라 100년분이 포함돼도 얘한테 불이익을 줘요 안 줘요? 줄 일 없잖아. 그 말 어떻겠나요? 따라서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하는 1년분에 하나 한다는 것은 보통 저당권의 경우에 후순위 고리자 보호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지 근저당은 이런 제한할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 최고 한도액에 포함되는 이상 지연이자는
굳이 1년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근저당과 보통은 차이를 집중 물어보니까 첫 번째 차이, 근저당은 지연에 대한 제한이 없다. 두 번째 차이, 아까 뻔한 거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왔지만 여기 지금 저당권 실행 비용도 보통 저당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저당권 실행 비용은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피담보 채권에 포함이 되고 우선 변제한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 근저당 실행 비용도 최고액에 포함이 되는가?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학자들서서 견해들이 있는데 대립이선 판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 판례는 근저당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이 안 된다 이래 보니까 요게 보통 저당권하고 두 번째 차이. 그러면 우리 판례는 왜 근저당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는가? 근저당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근저당이라 하면 이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장래 증감 변동은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모두 담보하는 게 근저당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은 이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것만 최고액에 포함이 돼야지 사례에 맞지 않냐 그런 이야기고. 근데 근저당 실행 비용은 이 계속적 거래 관계부터 발생된 거 아니잖아요. 이해했나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차이점 하도모르가 점검하고, 얘도 지금 이게 시험에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351페이지 넘어가면 동그라미 피담보책을 보면서 니은 디귿번에다가 똥싸대게 결론만 써놨는데 니은 디귿 돼 있잖아. 그 지연유전 1년분에 하나를 필요 없고 최고에 포함되면 모두 담보된다. 근저당 시험은 최고에 포함되는 이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데 나쁜 새끼가 그때 판례 번호도 안 써놓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만약 견해 대립이 있어서 한다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판례기 때문에 나와 그게. 그 옆에다가 대법원 판례 몇 년 몇 월 며칠 사건으로 써야 되는 이 개새끼 이거 안 써놨단 말이야. 예? 이게 무시가 소치야 이게. 판례는 반드시 날짜 쓰고 사건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나 시험에 나오니까 판례 입장에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말이요. 학자일상에 견해 대립이 있다고 판례 없으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게. 답이 여러 개가 되니까. 따라서 그 두 개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쓸 건 뭐냐. 근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의 특징이. 따라서 이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어야 되냐.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지 근저당이 보통 저당권 바뀌게 되고 비로소 저당권 실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냐. 확정이 돼야지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근저당의 특징상 집중적으로 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거기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 언제 확정되냐 요거를 집중 물어봐요. 앞에 쓰였는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왜냐 상식적인 이야기 때문에. 예컨대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졌다. 그 기간 도래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런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권 확정시켜요. 당연한 거니까 시험에 낼 일 없고 거래관계 종료도 마찬가지고 거래관계가 종료가 됐다면 새로운 채권이 발생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파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청문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럼 알 거지가 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거래해요 못해요? 파산처가 거래할 일 없잖아요. 거래할 일 없으니까 새로운 채권 발생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된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351페이지 있는 거 시험에 내는 또라이는 거의 없다고 말이야.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뒤에 넘기세요. 거기에 판례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두 개가 집중 나온다고. 그 뒷페이지 쓰는 판례 두 개가 먼저 1번 판례가 가장 기본 판례인데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그러면 경매 신청을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자식이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야. 얘를 신용이 없으니까. 그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이 말에 따라서 더 이상 얘하고 거래할 의사가 없다는 소리죠. 거래할 의사가 없으니까 새로운 채권 발생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뒷구조를 또 따로 떼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초창기 때 많이 틀렸다고 말이야. 뒤에 눈을 읽으세요. 경매 신청이 취하됐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피담보 채권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가? 이걸 또 따로 떼어서 물어봤는데
초창기 때는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다 들고 나왔어요. 이 표담보 채권 확정 효과가 번복이 된다. 경매신청 취하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에어서라도 맞추니까 안 틀리겠지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얘가 일단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경매 신청제 표담보 채권 확정이 되겠죠. 더 이상 거래할 의사가 없다는 거니까. 근데 경매 들어가면 여러분 이야기 있어요. 요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시즌 기입등기가 격려돼요. 압류력이 생기고 11,000원에 이제 공시가 된다고. 그러면 채무자는 요걸 제값 받고 팔고 있으면 못 팔아요. 경매됐다 알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채무자는 뭐 하겠죠. 달러빚 내서라도 경매 신청 취하시켜야 되니까 임의로 변제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돈 갚겠죠. 그래서 이제 경매 신청 취하했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경매 신청 취하가 됐으니까 표담보 채권 확정과 뒤집어지냐? 뒤집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표담보 채권 확정 효과 밑에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확정이 되면 아까 이야기처럼 무엇으로 바뀌게 돼? 보통 저당권으로. 확인했나요? 그런 다음 그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발생이 되는 새로운 채권,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그 근저당에서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선변제 못 받는다고.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 말이야. 여기서 경매 신청을 취하를 했다. 그러면 취하했다 하더라도 일단 확정된 표담보 확정권은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취하 이후에 발생이 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에서 담보가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것보다 더 시험에서 아예 쏟아져 나오니까 내년 판례는 2번 판례고. 왜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도 갑이 1번 근저당권자, 병이 후순위 2번 근저당권자. 이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선순위 1번 근저당권자 표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이걸 묻었는데 후순위 고르자 경매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 표담보 채권 언제 확정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얘 것도 표담보 채권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 어떤 시점에서 얘 것이 확정이 되냐에 따라서 양자사의 배당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오늘 첫 번째 시험 때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든 근저당이든 언제나 소멸한다는 거야. 영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얘가 1번으로 배당받고 얘가 2번으로 배당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경매 신청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거는 불합리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선순위 저당권자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영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용권 보장일 필요가 없으니까 낙찰되면 민사집행 91조 3항에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된다고 돼 있으니까 도대체 배당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줬다고? 그럼 채권자가 제일 불안한 것이 채무자가 돈 띄어먹을까 봐 제일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돈 뜯길 일 없는 상태에서 안전빵으로 이자 놀이 또박또박 한다고? 이것이 좋은 게 없다고. 그게 선순위 저당권자예요. 경매 들어가면 얘가 항상 제일 선순위를 배당받으니까 돈 뜯길 일은 없어요. 이자 또박또박 받고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근데 얘가 경매에서 낙찰되니까 얘 소멸돼요. 더 이상 이자 놀이 뭐 하잖아요. 불합리한 거 이게. 이 말 했겠나요? 이걸 이해해야 돼. 따라서 이 경우도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사고하란 말이야. 후순위 근저당 경매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 표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이 되는가? 가급적이면 확정 시기를 뒤로 늦추자고 말하게. 왜 늦춥니까? 선순위 저당권자의 투하자본 활용을 가급적이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자 놀이를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뒤로 늦춰주자고 말하게. 확정 시기를.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해. 지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를 경매 신청했다. 그럼 이 경매 신청 시에 경매 신청이 있다. 경매 신청 시에 얘 표담보 채권 확정이 되겠죠. 자기 거에. 그 다음에 경락이 됐다. 그 다음에 3단계 마무리. 경락되고 완납하면 187조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가죠. 등기 없이. 땡이잖아. 딱 이게 마지막 단계니까 매수인이 경락인이 경락됨을 완납한 시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표담보 채권은 확정된 거 보자고 말. 가급적이면 확정실 제일 뒤로 늦춰주자고 말이야. 얘는 이제 이럴 때 머리가 확 돌아볼 것이겠죠. 얘 입장에서는 경매 신청 시에 얘 거가 지금 최고액 1억인데 3,800 정도. 이때 확정이 되면
3,800 얘가 가져가고 나머지 내 거잖아. 근데 경락대가 만나본 시점에서 9,900만 원 확정이 됐다. 그럼 9,900 얘가 가져가고 나머지 내 거니까 상대적으로 배당 금액이 줄어드니까 돈 뜯기겠죠. 이때 이제 머리 돌아버리겠죠. 반대면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해하세요.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뭐 40대 50대도 치매증에서 걸린 사람 많다고 그러던데 남들은 이제 치매 안 걸리려고 핫도도 치는데 고스톱 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고스톱보다 더 좋은 민법 공부도 하는데 치매 예방에도 얼마나 좋냐고. 나중에 와서 또 치매증에서 초기 증상 가지고 그때 가서 노인당 가서 핫도 친다고 그러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해하면 증도 따고 노후에 선글라스 끼고 라이반 끼고 저 땅 보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 자꾸 외우면은 치매 빨리 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예 책을 안 본 사람보다도 주로 암기식으로 해본 사람은 치매가 빨리 온다고 과학적인 통계가 나와 있어. 그런 분은 아예 책 안 봐본 게 나아. 차라리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면 그 외우는데 뇌 구조가 석회질처럼 딱 이렇게 고정이 돼버려. 이렇게 치매가 빨리 온다고. 자꾸 이해를 해야지 이 석회질이 깨져. 이렇게 힘은 들겠지만. 따라서 거기에 뒷표지에 1번 판례하고 1번 판례는 둘로 나누어서 많이 물어봐요. 앞구절 경매신지 확정된다. 그 다음에 뒷구절 함정될 때 뒷구절 취하하면은 확정효과 번복되는가. 더 많이 물어보면 2번 판례예요. 2번 판례라고. 좀만 쉬었다 하자.